믿기 힘든 붕괴야. 이게 바로 초강대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야. 한때 세계 무대에서 지배적인 힘이었지. 러시아는 후퇴하고 있어. 빠른 물물 교환이 다시 돌아왔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크렘린은 현재를 버티기 위해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 석유 수출이 급감하고 제재는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렇게 굴욕적이고 거의 비현실적인 몰락을 겪고 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두 번째로 많은 석탄 매장량, 세계 산림의 22%, 그리고 주석, 철, 백금, 니켈 등 엄청난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국제 무역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누려왔어. 수세대에 걸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무역 파트너를 찾거나 전 세계 국가들과 거래를 할 때 양보를 할 필요가 없었지. 오히려 러시아는 세계 각국이 그들의 관심, 투자,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편하게 앉아서 지켜볼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모두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 로이터를 비롯한 여러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래된 물물 교환 제도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해. 밀과 씨앗 같은 물품을 중국산 자동차나 건축 자재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그 나라 경제 붕괴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신호일 거야. 물물 교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 교환 시스템 중 하나로 기원전 6000년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 석기 시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때 부족들은 곡물, 가축, 목재 같은 것들을 서로 교환했지. 이 시스템은 돈이 개발되거나 널리 퍼지기 전에 단순하고 오래된 세상에서 잘 작동했어.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물물 교환이 거의 사라졌고 심지어 가난한 신흥국들도 대부분 이 고대의 방식을 벗어났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물 교환을 역사로 남긴 반면 러시아는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어. 물물 교환을 부활시키려는 특별한 국가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필요해서다. 이 모든 게 서방 제재와 연관돼 있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방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은행, 기업, 재벌, 그리고 정부 관료들에게 연이어 금융 제재를 가해왔어. 예를 들어 러시아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차단되어 자금이 러시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자금 이동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아냈어. 예를 들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으로 불리는 국가 부유기금에 크게 의존했어. 또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확대에 주력했어. 전쟁 이후 이 나라들이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주요 구매자가 됐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비용이 급증하고 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는 그 압박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 유럽과 미국의 최근 제재 조치는 특히 효과적이었어. 이 제재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그 결과 그때까지 모스크바와 거래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던 중국과 인도조차도 타격을 느끼게 되었어. 그리고 러시아 자원에 더 이상 투자하는 것에 대해 진짜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지난 9월에는 한 중국 은행이 유럽연합 제재에 걸린 뒤 공식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결제 수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 한편 인도에서는 수많은 수입업자들이 러시아 원유 거래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어. 서방의 눈밖에 나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지. 이 은행들과 기업들은 입장을 번복하거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낮아. 한 결제 시장 소식통이 로이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중국 은행들은 2차 제재로 인해 제재 목록에 오를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 인도와 중국의 투자를 잃게 되면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야. 러시아는 이런 새로운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결국 가장 기본적인 물물 교환 방식이 아마도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판단한 거지. 당분간 이건 크렘린이 꽤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야. 2024년에 러시아 경제부는 해외 물물 교환 거래에 관한 14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를 발간했어.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제재를 피하고 해외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어떻게 물물 교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조언한 거지.
그 부처는 물물 교환 거래소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어. 이를 통해 러시아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그 부처의 문서에 따르면 해외 무역 물물 교환 거래는 국제 거래 없이도 해외 기업들과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래가 서방 국가들이 추적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그 결과 위반한 당사자들에게 처벌을 내리기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제재의 그림자 없이 계속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거래에 큰 상업적 관심이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었어. 그리고 그럴 만도 했지. 앞서 설명했듯이 물물 교환은 구식 방식이고 오늘날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으로 대가를 받기를 기대하지. 서로 교환할 상품의 적절한 가치와 수량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물물 교환 협상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물물 교환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거래 위험이 높아. 이것이 바로 세계가 수천 년 전에 물물 교환에서 벗어난 많은 이유 중 하나야. 하지만 러시아 외부의 기업들이 모스크바와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예를 들어 로이터 통신 기자들은 러시아와 국제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물물 교환 거래 사례를 8건이나 확인할 수 있었어. 정확히 어떤 물품이 얼마나 오갔는지 그 양과 가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부 소식통들은 이런 거래가 점점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했어. 예를 들어 막심 스파스키 러시아 아시아 산업인 및 기업가 연합 총회의 서기가 인정했어. 물물 교환의 증가는 탈달러화, 제재, 압박, 그리고 파트너들 사이의 유동성 문제의 징후야. 스파스키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물물 교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 다른 소식통은 안전상 익명을 택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은행들이 달러와 유로 거래에서 단절된 제재를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 중 하나였어. 분석가들은 최근 러시아 무역의 불일치를 증가하는 물물 교환 거래가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 중앙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국가 세관과 크게 다르게 나타났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과 세관 서비스 간에는 70억 달러의 차이가 있었어. 2025년 상반기 자료는 일부 분석가들이 모스크바가 얼마나 물물 교환 기반 경제로 퇴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어. 로이터가 확인하고 2개의 별도 소식통이 인정한 거래 중 하나는 중국 자동차와 러시아 밀을 교환하는 것이었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판매자들은 제재를 피하려고 러시아의 곡물로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양측이 금액과 수량에 합의한 후에 중국 파트너들은 위안화로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했고 러시아 업체들은 루블화로 곡물을 샀어. 그리고 두 측은 서로의 상품을 교환했어. 다른 거래들도 상품만 달랐을 뿐 방식은 비슷했어. 예를 들어 2건의 거래에서는 러시아산 아마씨가 중국산 가전제품과 건축자재 등과 교환됐어. 러시아 무역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그 거래 중 하나에서 아마씨의 양이 약 10만 달러 상당이었다고 언급했어. 다른 거래에서는 러시아산 금속이 중국산 기계와 맞바뀌거나 원자재가 중국의 서비스와 교환되기도 했고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중국과 회사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되기도 했어. 거의 모든 거래가 중국과 관련됐지만 하나는 파키스탄과도 이루어졌어. 또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일부 거래가 특정 서방 제품의 러시아 수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했어. 이 제품들은 전쟁 이후 대부분 금지됐고 침공 직후 많은 서방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어. 2022년에 이것이 제재로 인한 문제를 러시아가 우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크렘린은 이미 물물 교환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어. 예를 들어 1990년대 소련 해체 직후에 물물 교환은 러시아 경제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어. 에너지부터 식량, 의류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거래 사슬이 형성됐지.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 혼란을 이용해 기업을 착취하고 큰 이익을 챙겼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폐가 부족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율까지 겹쳐서 물물 교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였어. 요즘에는 물물 교환이 여러 면에서 구식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 하지만 이제는 서방에 점점 더 무거워지는 제재에 대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버렸지. 또한 물물 교환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야. 일부 상인들은 이른바 결제 대행인과 같은 대안을 선택하고 있어. 이들은 러시아 안팎의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시스템과 방식을 이용해 결제를 중개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대행인들과 일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도 있어. 기업들은 러시아 국영 VT은행의 상하이 지점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중국 간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어. 또는 러시아 금융회사 BCS의 운영 및 정보기술 부사장인 세르게이 포티아틴스키가 설명하듯이 중소기업들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떤 기업은 현금을 운송하거나 상계거래, 여러 은행의 계좌 분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해. 아직 준비된 기술적 해답은 없어. 러시아 당국자들은 용감한 척 행동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말이야. 곡물과 원자재 막교환은 21세기 주요 국가가 선택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세계는 그런 행동에 속지 않아. 이처럼 석기시대식 교역 전략으로 퇴보하는 것은 오늘날 크렘린의 심각한 위기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달 동안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틀루가 같은 주요 러시아 항구를 통한 해상 원유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 예전에는 프리모르스크에서 일주일에 유조선이 9-10척 지났지만 지금은 3척만 운항한다. 한편 우스툴루가에서는 한때 매주 12, 13척의 유조선이 오갔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평균 7-8척에 그친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전 세계 석유 운송 유조선 수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수출 능력이 제한되고 가장 가치 있고 수요가 많은 자원에 대해 큰 폭의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랄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20 넘게 저렴하다. 게다가 전 세계 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브렌트유는 배럴당 $63, WTI는 약 $58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러시아의 배럴당 순이익은 매주 더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인도와 다른 국가의 수입업자들에게 전례 없는 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최소한의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극단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문제는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12개월 전보다 약 35% 낮은 전체 석유 및 가스 수익을 바라보고 있다.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외 은행들은 결제 처리를 더욱 꺼리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신뢰할 수 있었던 무역 파트너들조차도 러시아 루블이 포함된 어떤 거래도 거부할 태세다. 이 통화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제재나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 모든 요인들이 러시아가 수입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비용 급증과 거래 어려움으로 러시아의 일부 소규모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 있다. 그리고 군산 복합체와 같은 더 큰 기업들조차도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재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바터 무역은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며 기업들이 필수 자산을 국내에 들여오는 최소한의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러시아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무역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도 있다. 바터나 암호화폐 등 대체 결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무역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끊어졌을 것이다. 물물 교환은 생명줄과도 같다. 러시아 기업들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이 점점 더 제한적이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공급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며 러시아가 이런 거래에 의존할수록 물물 교환의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브랜드들은 많은 국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아 물물 교환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이런 거래 경험 부족해 조심스럽고 깊이 관여하기를 꺼릴 것이다. 기꺼이 물물 교환을 하려 하고 그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러시아의 약한 입장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러시아 브랜드가 일반적인 금융 거래를 했을 때보다 훨씬 불리한 불균형적인 거래를 고안해낼 수 있다. 이미 많은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이 운영하기에 조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군산복합체에 의한 러시아 산업의 잠식 덕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기업들이 고대 상품 거래 시스템의 복잡함까지 배워야 한다면 삶이 10배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많은 러시아 사업주와 CEO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자신들이 교환해야 할 곡물, 아마씨 또는 기타 무작위 원자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 부품을 들여오려면 이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러우며 많은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갑작스럽고 극적인 운명의 변화와 간 없는 한 상황이 곧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미 다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완전하고 솔직한 해상 서비스 금지가 시행되면 러시아, 인도, 중국 간 석유 무역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러시아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시도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석유를 충분한 양으로 계속 운송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재가 그림자 선단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2026년 이후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U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역시 완전히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유럽은 러시아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게 된다. 액화 천연가스 수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고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 발표를 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오늘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에너지 독립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REPOWEREU가 성과를 냈습니다. REPOWEREU는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에서 빠른 전환을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푸틴의 전쟁 자금 수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며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수익과 이익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수년간 의존해온 석유, 가스 산업과 자원도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과 투자의 원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는 굴욕적으로 물물 교환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미 국제 여행과 무역이 차단되고 점점 더 독재적인 정부에 의해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러시아가 과연 얼마나 더 추락해야 무언가가 마침내 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인가요? 이 영상에서 크렘린의 경제 붕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장거리 타격이 어떻게 정유시설을 마비시키고 항구를 폐쇄하며 푸틴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석유 수익을 없애서 그의 휘청거리는 전쟁 기계를 간신히 유지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봅니다. 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 가입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저희의 가상 분석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이것이 푸틴의 러시아에 미칠 현재와 미래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분쟁에 대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래야 최신 속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